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사법논담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인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반전이 있는 천하람 변호사님, 뭐래도 밉지 않은 박지훈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줬네요.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살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입니다. 역시 또 이 방송 때문에 순천에서 올라오셨습니까? 아니, 어젯밤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밤에 올라오시면 어디서 주무십니까? 제가 그 월 15만 원짜리 고시원을 하나 끊어놨습니다. 이 방송 때문에? 방송 때문에라기보다는 네. 제가 서울에 종종 오니까 있을 때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 월 15만 원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엄청 싸죠. 어디 찾았대? 제가 사실 대방역의 그 안쪽 골목 같은 데 있는데요. 저 하나 누우면 방이 꽉 찹니다. 예. 또 천하람 변호사님 키가 또 크시잖아. 실제로 고시원들이 저희도 뭐 고시생활, 고시 공부를 참 오래 해가지고 네. 대부분 이제 한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아, 그런 공간이 익숙한가요? 신림동에 네. 지금도 이제 고시촌이 아직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 쓰면서 보면 저는 사실은 그게 이제 뭐 부차적인 숙소잖아요. 이게 제가 주된 거소가 아니고 저 순천에 되게 좋은 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주된 숙소로 쓰고 계시는 분들을 계속 이제 보니까 예. 특히 나이가 적지 않은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되게 그렇죠. 이게 그 주거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그렇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방송 끝나는 대로 박지훈 변호사 주소를 적어가세요. 다음 주부터는 거기로 가세요. 거기. 저희 집이요?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사실 오기에 순천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뭐 괜찮죠, 아침에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 차 타고 오세요. 아, 저희 좋네요. 집이 어차피 경기도라서 수도권일 거 아니에요. 경기도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좋죠, 뭐. 예. 오실 때 그냥 저기 수원이나 이런 데 내리셔가지고 그냥 가시면 아이고 돼요. 형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긴장하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아닙니다. 예. 원하신다면 뭐 예. 원하시면 한번 주소 꼭 해보겠습니다. 받아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네. 김호수 전 법무차관으로 이 사람이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 일단 천하람 변호사의 평가부터 듣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최악은 피했다. 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악은 이성윤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게 사실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지난번 방송 전에도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네. 이성윤 지검장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얘기 같이 하고 그랬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 후보 추천위원회랑 청와대랑 나름대로 그 좀 교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지명하고 또 보면 그 이철희 정무수석도 지명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친문 일색의 색채를 좀 빼고 싶다. 약간 개파색 옅은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런 노력이 다 사실 물거품되고 결국 또 뭐 코드 인사를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박상기 위원장이 그 추천을 했었는데 네.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이후에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한 거에 대해서도 추천이 내부적으로 별로 이견이 없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추천위에서는 조금 그런 청와대의 지금 인사 기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름대로 이성윤 카드를 빼는 거에 대해서 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저는 조금 그거 부분은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제가 보니까 이게 9명입니다. 내부 위원은 검찰국장이 1명이고 나머지 외부 위원들을 보면 예컨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뭐 법학 교수, 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들 뭐 이래가지고 또 여성 포함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성원으로 봤을 때 이게 정부랑 아니면 청와대랑 연결성을 좀 짓기는 더 어렵지 않나. 오히려 대한변호사협회장 같은 경우는 추천위에 들어가면서 뭐 인터뷰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성윤에 부정적으로 딱 이야기를 짚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이성윤 얘기하는 겁니까? 네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천하람 변호사님 설명대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추천위가
4명을 올리면서 3명 정도 올리면 4명 올린 것도 좀 이상하긴 했고요. 관례랑 안 맞게 4명 올리면서 앞만 봐도 이 4명밖에 없더라라는 의사 표시를 해준 거라고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택의 폭은 이제 4명 중에 해달라, 이성윤은 배제해달라라는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전달한 거라서 좀 해석이 좀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게 물론 외부 위원들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 법무부 검찰국장도 들어가고 그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사실 법무부에서 세팅을 하시기 때문에 추천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물론 그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지만 꼴찌로라도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이 물론 이게 표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당시에 분위기를 어느 정도 유도해 나가거나 하면서 근데 저는 4위 안에도 넣지 않았다라는 말은 청와대도 이성윤 카드를 좀 부담스러워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터 덧붙일 예, 말씀 없으시죠? 잠깐만. 근데 예전 정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 민정실이라든지 이런 게 작동했을 때는 교감을 계속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예컨대 좀 권위주의 정부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민정실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민정수석이 누군지도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네. 민정수석이 뭐 검찰이나 뭐 인사에 개입하는 모습이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그거랑은 좀 달랐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뭐 이 이성윤을 배제하자라는 너무 지나친 친문색을 배제하자라는 정도 수준의 교감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김호수로 한 명으로 단수 추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추천위의 역할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아무튼 이제 그 박범계 장관이 김호수 전 차관을 제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총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성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총장 지명이 이루어지자마자 일각에서는 아니 그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총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확하게 보면 그 사건입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거기서 이제 위조 그 당시 수사 못하게 했던 거 박상기 법무장관이 연락이 안 돼서 네. 대신 김호수 당시 차관이 보고받았다. 받았고 뭐 중간에 검찰국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예. 또 당시 검찰총장도 좀 문제가 되고 근데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백혜련 의원하고 지금 그 법사위 간사인데 참고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아마 이게 좀 뭐 얘기가 조금 복잡한데 네. 법세련이라는 그 단체에서 지금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어. 고발할 때 피고발인을 다 기재를 하면 입건하면 피의자로 통상 한 다음에 조사를 합니다. 그냥 피의자 신분이라고 봐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고발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예. 아마 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뭐 다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참고인보다는 피의자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님 말씀이 맞고 복수의 언론에서도 피의자가 맞다라고 이제 컨펌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실 피의자라는 걸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 사실 그렇긴 해요. 예, 왜냐하면 고소고발이 되면 어지간하면 다 피의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고발 자체를 각하시켜버리거나 반려를 하지 않는 한은 다 피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그래서 네. 어떤 특정인이 장관이 되는 걸 그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억지로 만들어서 고소 고발하면 그럼 다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망에 올라 있는 사람들 싹 다 고소고발 해버리면 이거 뭐 다 막을 수 있다는 그게 거니까 문제인 게 의미가 예전에는 없는 거죠. 뭐 고소고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 시민단체가 어쨌든 간에 징역에 시민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단체들이 뭐 민주당, 뭐 국민의당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 사람을 좀 낙마시키거나 문제를 만들려면 고소 고발 일단 해버리면 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건이면. 우리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냐 참고인 신분이냐는 전혀 본질적인 거 아니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무튼 이제 그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김학의 이른바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있느냐 문제 하나.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국 수사 초기 단계에서 그 김호수 당시 법무차관이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으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했던 것도 지금 네, 그 그것도 수사 대상에 고발돼서 올라 있다. 두 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중앙지검 형사 1부에 있다라고 그러면 하더라고요. 이 두 개의 어떤 그런 그 사례가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사례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냐. 요걸로만 범위를 좁혀서 한번 그렇죠. 이야기를 일단 해보죠. 그 출국 금지 사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성윤 지검장하고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보도된 바 또 조사되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전화를 직접 해서 수사하지 말라라고 지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 그런 측면인데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예컨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 당시 법무부 차관을 했죠. 김호수 차관은 보고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고 받았으니까 무슨 수사를 하지 말라 그러냐 수사해라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걸 요구하기는 좀 어렵다고 봤을 때는 같은 피의자라 하더라도 혐의점에서는 조금 약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그렇게 않나 중한 생각합니다. 사안은 아니다. 예. 예, 저도 박지훈 변호사님 분석에 동의하고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사실 이게 이번에 지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나오는 쟁점 윤석열 윤석열. 총장 제외해서 수사팀 구성하자라고 이제 대검에다가 제안했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조직 내부에서 이 행위가 과연 적절했느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예. 제안 자체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까지 아마 이게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둘 다 범죄가 되긴 어렵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비판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조직 내에서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 다 똑같아요. 직권남용죄인데 직권남용죄 최근에 안 되는 기조가 높았었고 이성윤 지검장 그래도 전화를 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렇죠. 아주 직접적 능력을 했다는 측면 때문에 좀 기소에 아니 수사 심의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김호수 차관은 조금 알겠습니다. 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두 분의 의견 통일이네요. 보니까 지금 제기된 두 개의 문제가 결격 사유가 되긴 좀 힘들다. 네. 약하다. 네. 뭐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 뭐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이거 너무 이제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변호사? 아 이거는 저는 그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다 노미네이트. 김호수 차관이 딱 이렇게 지목이 되고 나서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이랑 뭐 브리핑을 하다가 네. 뭐 왜 김호수냐 뭐 이렇게 막 얘기 나오다가 최다 노미네이트 되셨던 분 아니냐 이걸 약간 좋은 거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후보로 많이 나왔다. 무슨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금감원장, 공정위원장, 뭐 네. 감사원, 감사위원, 예. 법조인 출신으로 고위직에 갈 수 있는 거에는 전부 다 후보자로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생충이나 미나리가 많이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되는 거야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한 사람이 각종 정부에서 법조인 출신 갈 수 있는 요직이 뜰 때마다 전부 1순위로 하마평이 오른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느끼기에는 김호수라는 사람은 완벽한 우리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건 당연히 코드 인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참 검찰에 뭐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 격이거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검찰 누구도 못 믿을 검찰 출신들은 뭐 신현수 수석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마 아킬레스 건인 중에 아킬레스예요. 지난 정부 같으면 민정실을 통해서 민정수석이나 뭐 예전에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싹 다 검사 출신이었어요. 아주 유기적으로 아무 싸움 없이 돌아갔는데 이번 정부에 와서는 민정수석이 정말 검찰 개혁만 하지 검찰의 개입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통제가 불가능하고 인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 길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다 노미네이트 얘기했는데 그나마 그 근처에서 가장 근처에서 많이 했던 법무부 장관을 세 사람을 같이 했었어요. 박상기, 조국, 추미애. 그래도 이 사람은 뭐 좀 괜찮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검찰 출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쓰려면 법조인을 써야 되는데 뭐 판사 출신 아니면 검사지 않겠습니까? 박지훈을 써야죠. 박지훈. 아니 그 제가 저란 말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사실은 과연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게 맞나 이런 좀 근본적인 의문도 좀 제기가 되는 근데 것 같아요. 어떻게 최다 노미네이트는 되는데 수상 경력은 없잖아요. 근데 다 떨어졌죠. 뭐 이번에 감사위원도 아마 안 되겠죠, 됐고요. 뭐. 그러니까.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안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또 최초 검찰총장 때도 그 윤석열 총장 같이 또 지명이 후보에 올랐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총장이 됐다고 치고 그럼 역시 정권의 코드 맞춰서 호위무사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그럴 의혹이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딴 데서 안 하는데 우리가 또 격조 있는 사법농단이니까 이제는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이 검찰총장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는 걸 근본적으로 고민할 시점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 검찰총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권의 전리품이냐, 그러니까 코드 인사를 해도 되는 자리냐. 그 민주당에서도 많이 하듯이 행정부의 일개 공무원, 장관의 지위를 받는 공무원에 불과한 거냐라는 예. 쪽으로 갈 거냐.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렇게 타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년 뒤가 됐든 6년 뒤가 됐든 몇 년 뒤가 됐든 정권이 바뀌면 지금 야당도 그냥 야당 마음에 드는 사람 갖다가 검찰총장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용인해 줄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저는 이거는 내로남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포지션을 못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옛날에 해놓으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 후보 나가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 가지는 걸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완전히 독립적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따라야 된다. 네. 더 이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관여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17년의 대선 공약에서도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취임사에서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 기관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워딩이 나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야당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정권 예. 초기에는 검찰총장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믿었던 도끼에 발등 한번 찍히고 나니까 검찰총장도 대통령의 인사권의 대상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는 그냥 공무원이다. 이런 식이 나오면서 검찰총장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걸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민주적 통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국민 전원이 검찰총장을 통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사실 바꿔 말하면 정치 권력의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총장을 정치 권력의 통제 하에 두는 거를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 예전에 계속 늘 얘기했듯이 독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할 거냐라는 그런 판단을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해야 되는 이거는 시점이라고 정말 봅니다. 큰 얘기라서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의 그 생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밀착해서 붙어 있다가 약간 자기들보다 약해 보이거나 자기들 조직을 건드릴 때는 목을 찔러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글쎄요. 저는 대통령의 그 기본적인 취지나 말은 비슷하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비판하는 게 친정부 인사를 항상 뭐 코드 인사를 하는데 그럼 반정부 인사를 그럼 검찰총장에 기용을 합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어디 한 번이라도 검찰총장을 이 정부를 반하는 사람을 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윤석열 총장은 하다가 바뀐 거죠. 뭐 아니면 판단을 잘못한 거겠죠. 지금 청와대에서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말기지 않습니까? 1년 남았는데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은 물론 뭐 내부적으로 추스르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입법을 통해서 이제 많이 됐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예정인데 이때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중립적으로 보이는 인사 사실은 김호수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을 했으면 누가 됐어도 언론이든 야당이든 뭐 친정부 인사다 이런 얘기 사실 별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말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성윤 정도는 너무 티나니까 빼지만 그래도 정권 말기에 우리를 좀 보호해주고 또 뭐 차기 정부가 다른 정부가 들어서든 뭘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우리랑 말이 잘 통하고 나름대로 보호를 할 수 있을 사람을 한 거 아니냐. 근데 항상 보면 네. 이제 이게 뭐 정부를 지금 검찰이 뭐 잡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 실체들 원자력이나 뭐 보면 과연 사건이 될까 애매한 거예요. 국민들이 대다수 동의할 수 있고 정말 비리들 있잖아요. 뭐 뇌물을 뭐 먹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이 현 정부를 아니면 현 어떤 실세들을 하는 거를 살아있는 권력을 한다 누가 그 반대하겠습니까? 딱 누가 보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검찰 개혁 아니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100%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수사들 최소한 7, 80%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논란 벌일 바에 그냥 확 직선제하면 안 돼요? 차라리요. 아, 국민 네. 투표? 근데 그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반대로 그냥 야당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야당이요? 예. 그러니까 총장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까 박준 변호사님도 이게 거리가 되냐 안 되냐 하지만 이게 미국에서 가끔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진짜 큰 스캔들이 터지면
걔네들은 청문회하고 특검 도입하고 하면서 특검 임명권을 아예 야당에다 줘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니까. 사건이 될지 안 될지는 빡세게 파봐야지 사실은 아는 건데 그렇죠. 친정부 사람이 파면 예를 들면 원래 사건거리가 될 게 아니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거 뭐 대충 하다 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사실은 직선제도 좋은데 직선제는 너무 권력이 집중될 소지가 있고 헌법부터 바꿔야 예. 되고요. 예. 차라리 저는 야당한테 줘버렸으면 좋겠다. 정권이 어디로 가든 예.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맞죠. 권위주의 정부 때는 그런 게 맞는데 지금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야당에게 주는다? 저는 뭐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통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너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야권의 어떤 그런 힘으로서 쓴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은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요. 뭐 청와대 다 기소돼 버리는데 뭐 힘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 검찰이 더 세 보이는 당연히 세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코드 얘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김호수도 그러니까 특수통이라면서요. 네. 또 다른 코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특수통 저는 검사로서의 또 믿는 덕기 발동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검찰은 검찰인 거거든요. 신현수 수석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이건 뭐 딜레마입니다.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비검찰 뽑을 수도 없는 거고 검찰 뽑고 최대한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고 아마 김호수 지금 후보자의 일성이 조직 갈등을 좀 수습하겠다라고 했는 거 봤을 때는 네. 당장 그 개혁했던 그 구도보다는 조직 안정시키는데 포인트를 둘 거고요. 조직 안정시키는 포인트 둔다는 거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그래도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 그 수사 잘 마무리는 뭐냐면 매조지를 한다는 게 아니고 검찰 조직에서 원하는 대로 갈 거라는 뜻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청와대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나람 변호사는 어떻게 예, 전망하세요? 저도 뭐 그 진해원 검사님인가요? 그 네. 뭐 죽 써서 개줬다 예, 표현을. 죽 써서 개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100% 자기 마음에 들게 사실은 인사권을 행사할 때야 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는 사실은 뭐 100% 예상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다만 저는 지금 조직 안정을 얘기한 거는 좀 적절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변호사 된 지 9년, 10년 이제 됐으니까 네. 제 또래 검사들이 한창 일선에서 열심히 할 나이지 않습니까? 수석급이죠. 수석급, 수석 아니면 뭐 이제 그냥 일반 네, 뭐 검사 중에 부원이라도 높은, 꽤 네, 이제 높은. 연차가 된 네. 검사들인데 보면 진짜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유 검수완박해야지 뭐 검찰 배우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 일선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사건, 일선 검찰청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원칙적으로 거의 수사를 끝내서 검찰로 올라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하는 친구들이 저한테도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 자기가 처음에 검사 됐을 때는 열심히 파서 뭔가 범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내부적으로 네. 이제 받았다는 거 교육을. 근데 이제는 경찰이 수사해온 거 그냥 뒤에서 앉아가지고 보면서 뭐 이런 거 좀 부족하네요 해서 무슨 빨간 펜 첨삭하듯이 요런 거 좀 보완 수사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빨간펜 선생님 되셨구나.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경찰은 경찰대로 갑자기 사건 부담이 너무 늘어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는 고소장 고발장 같은 거 들어오면 반려를 그렇게 많이 시킨대요. 경찰에서. 경찰에서. 아 이거 사건 안 될 거니까 갖고 가라. 아니면 심지어는 제가 들은 그 한 2,000명 정도 변호사 모여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예. 거기서 막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예. 이거 범죄 수사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사람 없으니까 민사소송에서 관련 증거를 좀 더 채워와 가지고 고소장을 넣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할 그래요? 정도로.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한. 저는 제 예. 또래 저도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부상급도 있고 뭐 아는 우리 또래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바뀌었는데 물적 자본 이런 게 전혀 안 따라오다 보니까 검사는 할 일이 줄었는데 그 좋은 것도 하나도 아닌 것 같고 경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각 서마다 이 송치 서류 검토하는 사람들 다 뽑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것만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도를 바꿨는데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모양새요. 그것도 책임을 내야 야당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도를 바꿨는데 그 밑에 하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안 바꾸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검사들이나 일선 경찰들이나
아주 혼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제도 바뀔 때 항상 이런 일이 있기는 또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특수통으로서의 코드를 제가 제기했던 문제 중에 이제 하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라서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느냐 마느냐. 이게 되면 또 이제 검찰 조직에 이제 또 뒤흔들어 놓는 요인 될 텐데. 네. 근데 최근 민주당 기류 보면 별로 의지 없어 보이던데요.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서 뭐 김호수 예를 들어서 뭐 총장이 됐다고 치고 김호수 총장이 다시 또 뭐 여기에 대해서 특수통 검사로서 코드를 이쪽으로 전환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여지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준 변호사? 이거 중대수사청이라든지 그 부분은 좀 아직 논의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궐선거 이전에는 더 확 올라갔었는데 선거 이후에 이제 패배하고 나서는 좀 줄어든 모양새거든요. 줄어든 게 싹 거의 뭐. 네. 예, 사실은 잘 안 들려요. 네. 그 아마 뭐 다음 대선 공약 정도로 다시 그래서 부활하지 저도 않을까. 김호수 예. 차관이 김호수 후보자가 총장이 된 이후에 그것을 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지금 있던 검찰 개혁에서 더 나갈 가능성은 조금 저는 적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김호수 총장이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될 텐데. 네. 그렇죠. 근데 반박하지는 않겠죠. 민주당이 안 움직이면 뭐 대응하고 말 것도 없는 이거는 거죠. 입법의 문제가 되거든요. 입법의 그러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자기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네.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지금 문재인 정부 정권 권력과 연관되는 사건 수사 지휘 문제가 이제 남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그게 좀 핵심이죠,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성윤 지검장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성윤 지검장 23기거든요. 그리고 김호수 지금 후보자가 20기입니다. 예전에는 용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보다 후배가 총장이 되면 싹 다 나가주는 거. 예. 그러니까 용태라는 게 있었는데 뭐 100%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후배이기 때문에 나갈 리는 없고요. 그러면 이성인 유임을 전망하시는 전 겁니까? 유임이 된다고 하면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투탑이 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어떤 사건이라도 총장이랑 서울중앙지검장이 넘버 2라고 봐도 무방한데 둘이 같이 간다고 하면 뭐 안 되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사건 말고 윤석열 전 총장 측근 그 비리들 예컨대 가족 비리들 그 부분이 지금 눈에 띄지 않을까. 기소라든지 수사에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수사가 박차를 갈 저는 좀 가능성이- 그게 될 가능성.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밖에서 지금 대선 이렇게 눈병을 보고 있는데 가장 귀 기울여 들었을 거예요. 누가 될지. 아마 가장 좀 안 됐으면 좋을 4명 중에 1명이 지금 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천하람 예상해 변호사는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투톱 체제로 갈 거는 확실할 것 같은데. 유임을 전망하십니까? 저는 유임 내지는 대검 차장 그것도 시키지 가능하죠. 않을까. 넘버 어허. 2, 아예 예. 넘버 2로. 네, 예. 제 생각에는 아예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어허. 아니면 이제 피의자로 만약에 기소가 되고 이게 혐의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뭐 된다라고 하면 그게 변수가 조금은 될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유임으로는 갈 거로 봅니다. 유임 내지 대검 차장. 네, 예. 그렇게 해서 아예 좀 확실한 투톱 체제를 그 정권 말기에 좀 네. 갖춰놓자라는 게 많이 커질 것 같고요. 예. 그 윤석열 총장 뭐 수사나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수사를 열심히 해야죠. 모든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사실 그게 원칙이지. 그럼요. 그리고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도 뭔 수사 결과 나오면 물론 정치적 고려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검증이 안 됐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계속 검사 생활만 했었고 그런 면에서 좀 열심히 수사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선 레이스에서 탈락을 시킬 거면 차라리 빨리 시켰으면 좋겠다. 잠깐만. 이런. 아니 근데 국민의힘 쪽이니까. 이거 뉴스 난리를 또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분위기가 엄청나게 무르익어서 거의 대세론, 대망론 정도 갔다가 거기서 미끄러져 버리면 플랜 B도 안 나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리스크는 빨리 그러니까 정리가 네.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검찰에다가 신속하고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이 싶습니다. 부분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이러면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가 또 재밌어지네. 그래서 저는 청문회가 제가 어제 그래서 이제 JB타임즈에서 이제 청문회에서 조국 수사나 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그 윤석열이 다시 소환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적인데 여기서 윤석열 가족 그러니까 수사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네. 이것도 청문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나온다고 있거든요. 저는 봅니다. 민주당에서 충분히 얘기할 거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얘기 나올 아주 재미난 파상 공세가 될 거예요. 서로 공방이 될 겁니다. 네. 한쪽이 갖고 있는 무기가 다양하거든요. 쌍방이 약점이 되는 거고 김호수 청문회입니까? 윤석열 청문회입니까? 이러면 두 사람 다 청문회가 되는 상황이 일단 될 윤석열 얘기를 꺼내야지 꺼내야 또 되거든요. 언론에서 화제도 되고 하니까 쌍방이 윤석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서로 난리 날 겁니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채택도 안 될 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임명할 거고요, 대통령이. 재미난 포인트 하나가 도출이 됐습니다. 아무 근데 천하람 변호사 발언이 센데 낙마시킬 건 빨리 저라고? 적극 네. 공감합니다. 그럼 지금 그 말씀에는 윤석열 가족 수사를 하면 낙마 사유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수사를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전혀 모르지만 예. 이왕 할 거면 국민적인 의혹이 없어질 정도로 세고 제대로 한 수사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런 뭐 생각입니다. 그 원칙적인 이야기니까 네, 동의. 그럼.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오늘 공수처 검찰 관계는 오늘은 이야기하지 말고 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김부겸 총리 지명자 청문회가 이제 그 열리게 되는데 라인 펀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 관련이 이게 왜 나오는 거죠? 지금?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라임 쪽 뭐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어떤 후보자들은 장관 후보자 등등은 뭐 채택되거나 안 해도 그냥 임명은 그만인데 국무총리 좀 다릅니다. 임명동의 투표로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뭐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설이 뭐 이렇게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김부겸 후보자가 이번에 된 것도 중에 이전에 장관도 했고 정치인이고 사선 정치인이고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해가지고 청문회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을 거 올렸는데 야당 입장에서 이거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로 라임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붐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뭔가 실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른다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봐도 저도 뭐 사실은 이게 뭐 얼마나 실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김부겸 후보자 따님하고 사위분이 뭐 그리고 또 자녀분들까지 해가지고 한 12억 정도 라임에다가 약간 프라이빗 펀드 같은 거를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에 공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맞춤형.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공개되지 않는 그런 펀드에 가입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드문 일은 아닌데 정치인들 중에는 이런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공개되지 않은 펀드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 특히 또 그 말씀하셨지만 라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민주당의 좀 아픈 카드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다 보니까 당연히 공세 카드로는 쓰일 거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과연 이게 특혜가 있는 거냐 뭐 보니까 수수료는 뭐 딴 데보다 더 낮고 어쩌고 하는데 가입 수수료가 뭐 적은 대신에 뭐 운용 수수료는 높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더라고요. 되게 복잡한데 결국은 그거군요. 그러면서 가족이 라인 펀드에 이제 그 저거를 하는데 혹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아버지가 거기서 일정한 역할을 했느냐 안 그렇죠. 했느냐. 아버지를 보고 뭔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 김부겸 의원 되게 좋아한다기보다 사실 좋아해도 돼요. 지역주의 타파의 또 아이콘이시고 저도 되게 공감 가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저는 라인 펀드도 라인 펀드인데 사실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동차세, 뭐 과태료 이런 거 미납하셔가지고 34번인가? 엄청 많이 차량을 무슨 34번을 압류를 당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으신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특히 뭐 사위분도 이게 뭐 거의 약간 준재벌 같이 이렇게 하는 집에도 사위도 맞으시고 근데 물론 바쁘시고 그래서 그런 거겠지만 이제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좀 근데 그 부분 한번 해명하면 듣고 싶어요. 저도 좀 해명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좀 횟수가 많긴 하죠. 그렇게 일반인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압류 한 번 안 당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몰라요. 뭐 다른 뭔가 본인이 몰랐던 사유가 있었으면. 근데 그게 총리 결격 사유까지 됩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렇죠. 결격사유는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나 이 정치인들에 대한 이게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그 부분은 뭐 일정 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저기 국민 미납했다고
그 연금이었나? 적십자 회비인가 미납에서 네. 쓴 거. 아 근데 적십자 회비는 사실 저는 좀 너무 그 과도한 최근에도 지금 공방인 것 적십자 회비 안 그러니까요. 냈다고 5년간 1푼도 낸 적십자 회비 낸 사람이 잘 없어요. 한 번 냈다고 딸랑 한 번 냈다고 하던 일이 있었는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적십자 제가 회비 그래서 좀 냈어요. 내야 되겠다 저도. 예. 제가 뭐 그 정치할 생각 1도 없지만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장관이나 이거 할 생각 생각이 있구나. 1도 없는데 거의 얼마 정치 하지도 않아요. 선언이신 것 같은데. 8천에 5천 하거든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리가 뭔데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요. 뭘 없어. 있으니까 지금 아니 그냥 몇천 원 그냥 뭐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나야님이 박배는 법무장관 시키라고 지금 댓글 달았네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게 뭔 아이들 상관? 뭐 네. 표창장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하기는 못했는데 야 은근히 또 애들 자랑하고 간 적. 자랑이 아닙니다. 아유 그뭐 어디서 가짜로 만든 건 아니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요. 됐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얘기 더 안 이어갈게요. 얘기가 만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십자 회비도 내셨다. 네, 장관 자리 노린다. 이거 아닙니다. 아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뭐 벌써 인사청문회 준비 시작하셨네요. 지금. 아니 저번에 얘기했잖아. 국회의원 하여튼 출마 제안 여러 번 들어왔다고. 아이고 그 얘기 또 갑자기 왜 하십니까? 자기 그 방송에서 얘기해놓고 왜?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예. 네, 뭐 택도. 아, 아 야심만만. 아유, 박준 좋네요, 변호사. 좋네요. 네, 전혀 그-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꼭 주소 받아가세요. 아유 그럼.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혹시 못한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아니 되고. 그 저기 얘기는 좀 제가 꼭 하고 싶은데 검찰이 좀 저는 이런 가사가 항상 생각나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느냐. 유시민 이사장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아 기소한 거. 그럼 저는 사실 대통령의 그 모욕죄 부분이 치하가 됐더라고요. 어제 청기누 사시에서 얘기해서 치하를 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자고. 예, 저희끼리 아침에 그 얘기 하자마자 오후에는 치하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떤지 이제 공공기관은 좀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검사라는 아주 높은 사람이고 사과를 또 정중히 했거든요. 네. 손해배상 5억도 했잖아요. 지금 기소까지 한다. 음. 딱 검찰은 항상 보면 제가 예상하는 슬픈 예감은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기소하겠다 그럼 기소하고 이거 봐주겠다 그럼 봐주고 그게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사실은.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관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소 독점을 하고 있고 기소 재량이 있기 때문에 불기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마음이 아프다. 예컨대 윤석열 총장 한겨레 신문에서 뭔가 오버하니까 다이렉트로 그날 바로 배당돼가지고 기소할 듯이 하다가 여론에서 뭘 하니까 그때 치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것도 슬픈 예감인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꼭 좀 마지막에 시간이 얼마 없지만 아 근데 드리고 저도 싶어서 제가 그 말씀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검찰이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허.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과 좀 어떻게 보면 좀 권력과 상호작용 좀 하지 말고 진짜 검찰이 권한도 세고 뭐 엄청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절제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훨씬 더 사랑받을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검찰을 위한 변명을 저도 조금 하고 싶어요. 네. 사실 그 지난 권위주의 시대가 됐든 뭐 지난 정권이 됐든 정권 말기에 사실 검찰이 정권 수사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뭐 사실은 발탁해준 사람을 문다, 뭐 정권 이상의 위에 검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검찰이 공명심이 있고 성과를 내고 싶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정치 문화 발전하는데 기여한 점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정도로 사실은 70년대, 80년대 비교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청렴도나 정치 수준이 급속히 발달한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는 검찰의 역할도 있었고 어떤 검찰이 권한이 크다고 하지만 그 덕분에 아주 힘 있는 정치인들이나 아주 힘 있는 재벌, 경제인들이 검찰을 무서워서라도 눈치 보는 게 있거든요. 나름의 순기능이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금만 절제를 하고 네. 예, 자기 지위를 조금만 더 국민과 가깝게 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일선 검사들도 자기한테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아, 우리 검찰 조직 조금만 건들면 바로 득달같이 해서 조져버리겠어. 이런 거는 진짜 좀 저도 너무 공감이 가서 저는 반박할 거리가 없어요. 전 이랬으면 계약까지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권력 권한을 정말
정말 잘 썼으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뜬금없는 얘기 하나면 최근에 그 TV 동향을 보면 네. 유의할 어떤 동향이 하나가 포착이 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죠? 얼마 전에 이제 끝난 빈센조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몇 번 봤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저도 요즘 저 좋아하더라고요. SBS에서 지금 방영하는 모험 택시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공통점이 뭐냐면 법보다 주먹이고 보복, 음. 복수, 법보다 주먹. 주먹. 예. 그러니까 악인은 그러니까 한없이 미약하고 그러니까 오용되는 법보다 이걸로 응징을 해야 된다. 딱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중문화 영역에서 트렌디한 어떤 드라마 소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회 현상 아니냐. 네. 그럼요. 수사기관, 사법부 전부 다 불신을 받고 그러면 있다는 이게 지금 수사기 검찰을 비롯한 뭐 경찰에게 지금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 사회적 인식이 뭐냐? 맞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렇지 아주 않습니까? 그럼요. 아주 큰 칼이가 엄정한 칼, 독점적인 칼을 쥐어줬으면 잘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쓰니까 네. 딴 데서 쓰자고 하는 말이 드라마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말하면서 통쾌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그렇죠. 아니 문제죠. 진짜 솔직히 큰 총 쏠 때가 좋아요. 이제 변호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 피고인을 무슨 징역 몇 년에 찬다 그 얘기 한참 듣는 것보다 음. 총 한 방 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 오히려 무슨 속이 변- 다 시원해요. 아니, 변호사신데 이렇게 너무 빈센조 보니까 위험한 얘기 하는 총 거 쏘니까 아닙니까, 혹시 지금? 기분 좋더라고요, 그냥. 예. 교통 영상 컬렉션님이 저보고 빈센조 보셨냐고. 예, 본 적도 있고 유튜브에 그러니까 떠서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예. 짤로 본 적도 있고. 네. 저도 근데 마찬가지. 결말 부분은 제가 다 봤습니다. 어떻게 끝나나 해서 그랬더니 총알이 아깝다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예. 아무튼 이것도 그래서 저는 대중 정서가 네. 수사기관을 향한 대중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음흠. 그 하나의 그러니까 방증 사례다. 이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그래 봐도 될 싶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네. 슬픈 예감이 진짜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인데요. 특히 두 분, 특히 천하람 변호사님 어린이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몸소 대단하시죠. 서울에 진짜 올라오고 어리거든요. 애들 아, 애들 저희- 어린데. 그러니까 저는 예. 청소년들. 잠자리 제공 예, 아이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